하게 될 내용은 요즘 정치권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소득이 어떤 이념적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현행 있는 제도들과의 정확적인 융화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해서 세세한 얘기는 생략하고 간략하게 요약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특히 사회복지와의 관련 속에서 이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가 이론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좀 딱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부하신다는 생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제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회적인 구조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탈노동화, 기술 실업에 의한 실업자의 증가를 통해서 탈노동화 시대가 올 것이다. 탈노동화 시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우리가 로마 시대의 민주 정치를 보면은 노예 계급과 시민 계급이 있었죠. 노예 계급들은 죽어라고 일터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시민들은 아고라 또는 아크로폴리스 광장 이런 데 모여서 시정 담론을 하는데 소위를 하는, 그럼으로써 철학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사회 구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4차 산업혁명이 진전이 심화되게 되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고 학자들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불평등한 소득 구조를 개선해보자. 또 노동의 시장의 유연성 때문에 실업자의 양산을 가져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로봇 시대다, 이렇게 AI 시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로봇이라는 것, 사용자가 누구냐, 결국은 부를 지닌 사람들이 AI를 가지고 보다 더 생산성 높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런 문명들의 이기가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은 전유물 내지는 소유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0년에 우리나라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세계적으로 가입이 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논의가 확산이 됐는데요. 그리고 2016년에는 총회가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5개국 나라들이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5개국에 이제 유럽도 하나로 쳐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소득 이제 이념이 뭔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심사와 노동 또는 어떤 자격 요건 없이 모든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월 일정한 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자라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특성 중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것, 현금으로 지급해 주자,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각각 주자, 가족관념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으로 주자, 그리고 보편성, 누구나 다 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주자, 무조건성. 여기에서 특성 중에서 이제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기존의 복지의 어떤 선별성과 또는 사회분과 원리, 보충성 원리와 서로 대치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도입하는데 이념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과 이제 유사 개념이 사회적 지분도 있고 참여소득, 의무소득세, 데모그라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의무소득세만 잠깐 설명드린다면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의무소득세인데 이건 이제 우파 경제학자인 프리드만에 의해서 밀턴 프리드만에 의해서 제안된 이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 기준을 설정해 놓고 부족한만큼만 세금 형식으로 거꾸로 주는 거죠.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세금으로 준다라는 의미에서 의무소득세 또는 역진세 또는 의무소득, 부의소득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정착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일정액을 개별적으로 지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차이는 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모그란트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죠.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데모그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이제 기본소득을 가지고 최저생계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완전한 기본소득, 완전 기본소득. 좀 정치하게 얘기한다면 5대 특성을 모두 갖춘, 5대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소득을 완전 기본소득이라 그러고 그 수준을 미치지 못하는 소득들을 부분소득이라 이렇게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뒤쪽에서 설명드릴 때 필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이 어디서 발원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인데요. 기본소득의 발원이 토마스 무어라는 유토피아라는 그런 책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나는데 유토피아의 내용에서 부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저도 읽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토마스 페인이 그 이후에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대소득을 분배해야 합니다. 이 공화주의는 그때 당시에 공화주의라는 게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평등 사상을 들고 있습니다. 왜 평등이 중요하냐?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자유는 평등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그것이 공화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토마스 페인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헌법학자들 중에 일부는 공화주의를 기본소득의 수용할 수 있는 이념적 바탕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좌파 경제학자들에서 나오는 이론이 오늘날 지구 네트워크,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를 이제 주된 주류가 돼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자인 밤파레이스 벨기에 학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공동 유산을 분배하자.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공유부를 분배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존 로먼 하워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셰플리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자체를 공유 경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필연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부를 분배하는 것이 이런 배분적 정의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는 기업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환경이나 자연을 사용하고 파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용들을 각출을 해서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유부가 뭔가 이 공유부를 찾아야 될 것인데 국가가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부도 있고 또 무소유 상태인 천연자원, 환경 이런 것으로부터 얻은 소득도 공유부의 내용이 된다고 하고 있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지대죠.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소득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거기서 얻은 소득은 공유부로 환원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적으로 가서 이네들의 그 배분적 정의의 기초가 되는 것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국가와 사회를 일원화시켜서 파악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사회주의 이론은 이것이 전체주의나 이런 단체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은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평등주의, 소위 공화주의죠. 공화주의에 가는 그런 사상적인 기반 하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분배해야 된다는 것 등은 어느 정도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마르크시즘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고, 마르크시스트들도 물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학자도 대단히 많습니다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지금 주류들이 마르크시스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념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해 보면 기본소득 이념들은 인간의 가치 실현과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는 호혜성 원리. 이 호혜성 원리는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많이 챙기는 것은 사회적인 산물로서 사회의 일부를 줘야 되고, 또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이념으로 되어 있고, 다음 공화주의 기초와 공동선을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헌법상의 이제 근거를 찾아보는데 좀 여러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다 여기에서 근거로 삼아서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기본권의 최고 이념성을 나타내는 규정인데요. 이런 규정에서 근거를 찾기도 하고, 또는 34조 제1항이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바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그 규정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4조 제2항에서 근로 의무에서 찾기도 하고요. 학자들은 이런 조문들을 단일한 조문에서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한꺼번에 주장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을 부정하는 그런 헌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헌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이념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이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일 테고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 1호에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과 공공구조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 서비스가 우리나라 체계에서는 현재의 사회보장의 형태 또는 사회복지의 제도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이념은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구제의 보충성, 이 보충성 원리는 다음에 다시 한번 깊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회보장을 실현한다. 또 공공이 주체가 되어서 사회복지를 실현을 한다. 다음에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를 실현한다는 것 등이 개념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념은 이제 사회국가의 원리 속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회국가의 원리와 사회복지 국가의 원리, 그러니까 사회복지 국가는 뭐고 사회국가는 뭔가에 대해서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이 복지학자들은 대부분 사회국가의 원리와 사회복지국가의 원리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좀 엄밀히 구별하고 있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회 국가의 원리는 사회적인 위험에 처한 것에 대한 극복을 1차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책임으로 사회적 위험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고요. 그리고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충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게 사회국가 원리. 그래서 사회국가 원리는 버릴 수 없는 그 이념 징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보충성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from cradle to the grave, 여러분들 뭐 스웨덴 복지 국가를 얘기할 때 흔히 이런 구호를 떠올리게 되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행해주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 생활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서 장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를 복지국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와 사회국가 원리의 차이는 바로 보충성 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충성 원리와 이제 기본소득하고는 조금이나 상당히 큰 괴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 이념에 있어서 자유보장의 이념을 제시하기도 한다면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자유보장이라는 것은 복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의 자유보장을 말하고, 기본소득에 있어서 자유보장은 기본소득을 실현함으로써 평등을 구현하고 평등 속에서 진정한 자유 가치가 나온다라는 자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소 기본소득에서 말하는 자유와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자유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념적으로 어떻게 이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와 융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찾아낸 것은 기본소득을 사회 안전망으로 수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별도 특정한 제도로 보지 말고 사회 안전망 속의 하나의 형태로 수용하게 된다면 이념적으로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흔히 복지학자들이 정의하기를 모든 국민을 노령, 질병,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가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은 여기에서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성 원리에 적합하게 된 것이죠. 사회국가라 하더라도 이런 보편적인 복지 행해진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근거들을 더 찾아보자면 필요성의 우선 근거를 찾아보자면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오늘날 복지의 가장 선진 형태의 복지 목표가 되고 있는데요. 대량의 긴급보호가 발생한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IMF를 일으켰던 우리나라로서는 절실했었죠. 사회 안전망이라는. 그리고 이제 외환 위기 때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대량적인 실업이 대량적 실업이나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시 우리는 경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사회안전망이라는 정의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생애 주기를 거쳐서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보편적으로 충족하는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사회안전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사회안전망으로 수용될 때 복지법들과 정합적으로 융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보충성 원리가 포기됐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보충성 원리는 포기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복지 목표로서 보편적 복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충성 원리가 포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보충성 원리가 포기된다면 복지국가로 가자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에서는 모든 게 사회안전망까지도 국민 개개인의 권리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는데 사회국가에서는 이거 권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어느 관련 법을 찾더라도 사회안전망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해석상으로 보더라도 청구권, 권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은 국가의 정책,
내지는 국가의 책무 또는 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국가 의무로서 의무의 한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이 수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기본소득 이제 재원이 중요하게 되는데 항상 비판받는 게 재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위한 어떤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정치권에서 말하는 국토세니, 탄소세니 이런 걸 얘기합니다만 특히 탄소세는 탄소 줄이는 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토세는 세금으로 걷어서는 안 된다. 국토세를 통해서 국토보유세를 걷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세금 목적에 쓰도록 하고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위한 자금은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와 이제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와 융화하는 데 있어서 공공구조가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건 선별적인 지급이고 그다음에 자산조사, 미스테스트라는 자산조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사회적 복지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그냥 개별적으로 통장으로 자동 이체만 시켜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복지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전달 시스템이 극히 간소화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사회보험과 또 이제 융화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사회보험은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직역연금, 특수연금이라고 합니다. 직역연금이라는 용어 법률적으로 많이 용어로 쓰이는데 그런 것은 이제 노동 소득에서 떼서 그 사람들끼리 연금을 만들어낸 체계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소득, 국민연금에 의한 그런 융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이제 간접적으로 알선하고 지도하고 또는 조건을 형성하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인데 이런 사회서비스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비판론자들의 주장에서 나와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고 안전망은 안전망이기 때문에 별개의 정책 속에서 행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상호 관련성이 높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수용되어서 노동 유연성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 이로써 국민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 고려해 볼 만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소득은 2007년부터 일부 계층을 상대로 실험 지급한 핀란드, 브라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전 세계 각국에서 실시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했거나 또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때 기본소득을 기존의 정책과 어떤 조화를 맞추면서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여쭤본 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와 기본소득을 융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로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질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각국의 어떤 용례를 사례를 알고자 하는 것인데 세계의 나라들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의무소득, 그리고 알래스카 주에서의 부의 분배, 그리고 핀란드에서 2년간 실험적으로 행했던 기본소득, 스위스에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비록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한 달에 약 28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그런 돈을 기본소득으로 정하자 이런 논의들도 있었고 네덜란드, 영국, 얼마 전에는 웨일즈입니까?
우리 집안에 뭐 기성용 선수가 축구팀 소속돼 있는 그 나라 그런 나라들에서도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이든 간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본소득을 성공적으로 정착된 나라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 나라들을 분석해 보면 복지 제도가 발달한 나라들, 그러니까 북부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다소 회의 내지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원을 좀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소득 국가,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곳에서도 기본소득이 일부에서 시행이 되고 하고요. 또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그 열망이 굉장히 커 있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는 재원 때문에 어려운 거고 또 발달된 선진 국가에서는 기존의 복지 제도와의 어떤 충돌 때문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이 복지 수준이 이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얼마 설정되어 있을까 지금 1인당 55만 원이 조금 못 되잖아요. 2년도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복지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 이런 사례에서 이런 선진국가와 그리고 후진국가들의 이런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재원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원 마련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사회복지 수준을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18세기 프랑스를 비롯하여 20세기에는 덴마크, 독일 등의 북서유럽과 미국의 정치 사상가들에 의해 크게 호응받던 주장입니다.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기본소득 보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본소득 개념은 언뜻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회주의 정책과도 가깝게 보여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좌파에서 주장하고 보수 우파에서 시행되는 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개념을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하면서 빨간색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하나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이념을 사회주의 원리에서 찾는다라고 보면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것인지, 아까 발표자님께서도 막시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견해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시스트들은 일단 국가와 사회를 이론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를 동일시하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 공산주의적 막시스트들이 이제 근대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생산 수단까지도 모두 국가가 바꿔서 모든 경제 활동 자체를 국가가 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국가라는 것도 권력기구이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는 국가 자체를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낭만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속에서 기본소득의 이념을 찾는다면 그네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에 관한 의식만큼은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사실은 사회주의 쪽에 가까운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회주의가 현대화된 사회주의 속에서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지금 커뮤니테리언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주의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과 관련돼서 왜곡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커뮤니티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학문도 모든 학문도 커뮤니티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로, 지역사회 경찰로, 지역사회 교육로, 지역사회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커뮤니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커뮤니티를 지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커뮤니티스트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그 사회주의자들의 이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커뮤니테리언이라는 용어를 요즘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커뮤니테리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테리언들의 생각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런 그 바로 문제점을 공동체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공동체 정신만큼은 인류가 버릴 수 없는 그런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몇이죠? 네, 하나만요. 그래서 이제 지향성. 그러면 기본소득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과거 사회주의가 아닌가? 그건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생산 수단을 모두 국유화해서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계획경제 속에서 행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죠. 물론 그런 사회주의는 없습니다. 사실은 차베스가 주장했던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또 쿠바도 어느 정도 개방해 나가고 중국도 중공이라고 불렸습니다만 지금은 중공이라고 부르지 않을 정도로 개방화되어 가서 그러면서 저희들은 사회주의를 계속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사회국가 사이에는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 이것을 무시하고 국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주된 정책으로 쓰느냐 이거에 따라 국가의 체제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